준호야, 서영아, 내 엄마가 이렇게 추위에 떨고 있는데 대체 어디 간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나를 이런 데다 두고 가는 거냐? 지금까지 그렇게 평생을 나를 속여온 거니? 너를 내 자식이라 믿었던 내가 잘못한 거냐? 이렇게 죽으라는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여기서 내가 얼어 죽으면 너희는 그 건물이 너희 거라도 될 줄 알았니? 너가 내 엄마를 이렇게 만든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믿음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옥자라고 합니다. 올해 72세로 경기도 외곽마을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해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부터 저는 혼자 힘으로 생활하며 작은 건물 하나를 유산으로 받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땀 흘려 일군 그 건물은 제게 남은 유일한 의지처였고 삶의 이유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가 이 건물을 탐내기 시작하면서 제 일상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저에게 살갑게 대하며 사랑스러운 손주 민우를 데리고 자주 찾아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정에 마음이 녹아들었고 아이가 제 무릎 위에서 장난칠 때마다 웃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준호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지치셨죠? 이번 주말에 우리 가족과 같이 여행 가요. 오랜만에 좋은 공기도 마시고 손주랑도 시간 좀 보내세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로 가족여행이란 걸 해본 적도 없었고 아들과 며느리,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여행은 절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설렘으로 시작된 여행이 결국 저를 깊은 산속에서 떨게 만들고 가족의 진심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기 전 제 삶을 잠시 돌아보고 싶습니다. 남편과 저는 경기도 외곽마을에서 오랜 시간 함께 시장 상인으로 일하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이었고 부족한 형편에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장사를 통해 어렵게 번 돈으로 작은 건물을 하나 마련했고 그것이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이 건물만 지키면 너랑 아이들이 평생 굶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며 애정을 쏟았죠. 그러나 몇 해 전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제게 큰 충격이었고 한동안은 삶의 의욕을 잃은 채 지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남편이 남긴 건물이 제 이름으로 상속되어 저의 유일한 경제적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저는 홀로 그 건물을 관리하며 살아왔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소소하게 장사를 하며 시간을 보냈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가진 이 건물은 제가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욕심의 대상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엔 그저 아들 준호와 며느리 서영이 바쁜 와중에도 저를 찾아와 손주 민우를 데리고 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하지만 뒤늦게 깨달은 건 그 행동이 순수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몇 달 전 며느리가 대화 도중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던 것이 떠오릅니다. 어머니, 이 건물 참 좋죠. 나중에 민우가 커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젠 어머니도 편하게 쉬시고 저희가 좀 더 챙겨드릴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땐 단순히 저를 걱정하는 말로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관심과 배려에 저는 오히려 미안한 마음까지 들 정도였죠.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후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건물 관리도 힘드시죠? 저희가 엄마 대신 관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도 이제 쉬셔야죠. 저는 이 말을 듣고 처음으로 의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단순한 걱정이라 여기고 넘겼지만 점점 제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심도 아들이 가족여행을 제안하자 순식간에 잊혀졌습니다.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간다는 건 오랜만의 일이었고 손주 민우와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아들 부부와 함께 경기도 외곽 산장으로 떠났습니다. 여행 첫날 밤은 화목했습니다. 손주는 제 무릎 위에서 깔깔거리며 웃었고 아들 부부는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기분 좋다며 환하게 웃었죠. 하지만 그 화목했던 밤이 지나고 나니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엔 뭔가 어두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아차리지 못한 불길한 징조는 바로 그 순간부터였을 겁니다. 가족여행 둘째 날 아침, 저는 어딘가 불안한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첫날 밤, 아들 준호와 며느리 서영이 웃으며 저를 대했지만 어디선가 어색한 기운이 느껴졌던 게 사실입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아들은 다정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정말 멋진 풍경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근처 산정상에 전망대가 있는데 거기가 정말 끝내줘요. 민우도 신나서 가자고 졸랐어요. 저는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얘야, 엄마가 그런데 올라가기에 체력이 안 되는 거 너도 알잖니. 그냥 산책 정도만 하면 안 될까? 그러자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돌아가시면 아깝잖아요.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조금만 힘내보세요. 손주 민우까지 제 손을 잡고 같이 가자며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말하니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식들이 저를 생각해 주는 마음에 고맙다는 생각뿐이었죠. 산행은 처음엔 무난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부는 산들바람과 새소리가 기분 좋게 들렸고 손주 민우가 길을 뛰어다니는 모습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산길은 점점 험해졌습니다. 바위와 나무 뿌리가 튀어나와 있었고 오르막이 가팔라지며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여기까지만 가면 될 것 같다. 조금만 쉬고 돌아가자. 제가 다리를 붙잡으며 말했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여기까지 왔는데 더 올라가야죠. 조금만 더 가면 정말 멋진 곳이 나와요. 며느리도 곧바로 맞장구 쳤습니다. 어머니, 여기 오솔길만 지나면 평지가 나와요. 정말 조금만 더 가보세요. 민우도 보고 싶어 하는데 할머니가 같이 와주시면 좋잖아요. 아들 부부의 설득에 넘어간 저는 다시 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힘이 들어 손을 무릎에 짚으며 한 발 한 발 천천히 걷는데도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얘들아, 엄마는 여기까지만 가자.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아들을 재촉했습니다. 여보, 민우랑 먼저 가 있어요. 어머니는 제가 잠깐 쉬는 동안 봐드릴게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준호야, 어디 가는데? 민우 데리고 왜 나를 두고 가려는 거야? 아들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금방 돌아올게요. 민우가 소변이 마렵다고 해서 잠깐 저쪽에 좀 다녀올게요. 서영이랑 같이 있으세요. 그렇게 아들과 손주는 앞서가 버렸고 며느리도 잠시 뒤에 어머니, 금방 올 거예요. 잠깐 쉬고 계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따라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지? 왜 나를 혼자 두고 가지? 마음 한구석에서 스치는 불안감을 애써 외면하며 그늘진 나무 아래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들 부부와 손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서영아, 어디 있니? 저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산속에는 제 목소리가 허공에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화면에는 신호 없음이라는 메시지만 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몸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지?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저는 일어선 채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조차 잡을 수 없었습니다. 나뭇가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를 두고 간 건 아니겠지? 설마. 저는 점점 더 불안에 휩싸였고 머릿속에는 끔찍한 상상이 스쳐갔습니다. 추운 산속 바람이 불어오면서 몸은 점점 더 차가워졌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가 지나 밤이 찾아오자 산속은 완전히 캄캄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남은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고
눈물과 두려움에 떨면서 몸을 웅크린 채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속은 완전히 얼어붙은 세계가 되었습니다. 겨울의 산속은 낮보다 밤이 훨씬 잔인했습니다. 해가 떨어지자마자 온도가 급격히 내려갔고 차가운 공기는 옷을 뚫고 피부를 찔렀습니다. 코끝과 손끝은 금세 얼어붙었고 숨을 쉴 때마다 나오는 하얀 입김마저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준호야, 서영아, 인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과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찾아봤지만 대답은커녕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적막감은 저를 더욱 두렵게 만들었고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불안이 밀려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이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산을 내려가는 길이 있을까 싶어 몇 걸음 내디뎠지만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발밑에는 얼음이 얇게 깔려 있었고 미끄러지지 않으려 조심스레 걷다 보니 체력이 더 빠르게 소진됐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이러다 길을 잃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에 겁이 난 저는 다시 길가 나무 밑으로 돌아와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얇은 겨울 점퍼만 입고 있었던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발은 감각이 없어졌고 추위를 견디기 위해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지만 차가운 바람이 모든 틈으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이러다 내가 얼어 죽는 건 아니겠지.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람이 휙 하고 지나가면서도 잔가지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두려움과 추위로 어쩔 줄 몰라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찾으러 오겠지. 반드시 찾으러 오겠지. 제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점점 옅어졌습니다. 머릿속에선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얘들이 정말 나를 두고 떠난 건가? 나를 여기 혼자 남기고? 며칠 전 며느리가 건물에 대해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건물은 저희가 좀 챙길 테니 어머니는 편하게 쉬세요. 그 말이 지금 와서 얼마나 뼈아프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아들 준호는 또 얼마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민우가 컸어도 이 건물은 참 도움이 될 거예요. 설마 그것 때문에 나를 여기 버리려고 한 건 아니겠지. 그 의심은 저를 점점 더 분노로 몰아넣었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키운 애가 어떻게 이렇게 나를 대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 꼴을 당해야 하는 거냐? 추위와 두려움 속에서 제 가슴 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얽혀 점점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밤이 되자 온 세상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겨울산의 밤은 빛 한 점 없이 캄캄했고 달빛마저 숲이 가로막아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손끝과 발끝은 이미 감각을 잃었고 몸을 웅크려도 추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이 몸속의 열기를 빼앗아 가는 느낌이 들었고 저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들 정도로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준호야, 내가 정말 나를 이렇게 만든 거라면 엄마는 너를 용서하지 못할 거야. 이제는 분노도 슬픔도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고 저는 그저 추위와 어둠 속에서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은 길고도 추웠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몸을 감싸고 있던 작은 희망마저 서서히 사라져 갔습니다. 여기서 내가 죽는다면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살아가겠지? 그렇게 저는 얼어붙은 땅 위에서 어둠과 싸우며 밤을 견뎠습니다. 밤새 얼어붙은 산속에서 살아남은 저는 아침이 되자 마치 꿈을 꾼 듯 멍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손끝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땅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던 제 몸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가움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지만 저는 반드시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몸을 억지로 일으켰습니다. 준호야, 서영아. 저는 다시 한번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산속에 가득 찬 것은 차가운 바람 소리와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어두운 산길을 혼자 걷는 것도 두려웠지만 이대로 기다리다가는 정말로 얼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서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상황을 만들고도 자신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갔을 두 사람의 모습이 상상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제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내가 힘들게 키운 준호가 나를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한단 말이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몸을 떨며 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다시 산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점점 험해졌고 이른 아침의 산속은 여전히 한기가 가득했습니다. 발밑에는 얼음이 얇게 깔려 있었고 오솔길엔 낙엽과 바위들이 널려 있어 걷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목이 휘청거렸고 몇 번이나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무릎과 손바닥이 긁혀 쓰라렸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해.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한참을 걷다 보니 몸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추위와 피로에 저항할 힘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심장이 마구 뛰면서 어지럼증이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쓰러지면 정말 끝일지도 몰라.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이며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산의 차가운 공기는 제 의지를 시험하듯 점점 더 매서워졌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걷던 끝에 저는 멀리서 희미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희망이 솟구치며 저는 남은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저 좀 도와주세요. 빛은 야간 등산을 나온 청년 무리의 헤드램프였습니다. 저를 발견한 청년들이 놀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밤새 여기 계셨던 거예요? 어쩌다가 이런 곳에 혼자 계신 거예요? 저는 눈물이 터지며 간신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여기 버리고 갔어. 청년들은 제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청년이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들은 제 몸 상태를 확인한 뒤 저를 부축해 산 아래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마을로 내려와 따뜻한 방에 들어가자 그제야 제 몸은 조금씩 풀렸지만 마음속 분노와 배신감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지?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이렇게 잔인하게 날 버릴 수 있는 거야.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저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나한테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밝혀내고 반드시 책임지게 할 거야. 산속에서 구조된 후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사건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산속에 버리고 갔습니다. 저는 밤새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 짓을 했는지 밝혀내고 싶습니다. 경찰은 제 말을 듣고 즉시 사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행 중에 실수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산에 두고 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 안을 뒤적였습니다. 거기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아들 부부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녹음을 했는데 이게 아들과 며느리가 계획적으로 이런 짓을 벌였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경찰은 그 증거를 받아 주의 깊게 검토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우연히 녹음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녹음을 하게 된 계기는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가족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누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겁니다.
그날 저는 여행 준비를 하며 짐을 꾸리고 있었는데 아들 부부의 낮은 목소리가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대화는 처음엔 단순한 가정사 이야기를 하는 듯 했지만 점점 수상한 내용으로 흘러갔습니다.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저 건물만 넘겨주면 우리도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계속 기다리기만 할 순 없잖아. 이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아. 이번 여행에서 확실히 끝내자. 어머니가 사라지면 일은 훨씬 간단해질 거야. 아들 부부의 말에 의심이 든 저는 녹음기를 꺼내 몰래 대화를 녹음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자식들이 제 건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했지 이런 끔찍한 음모를 꾸미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혹시라도 나중에 참고가 될까 싶어 녹음기를 켜둔 것이었죠. 녹음 파일을 듣던 경찰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 녹음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이건 단순한 여행 사고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입니다. 아드님과 며느리님을 추적하겠습니다. 그날 밤 경찰은 아들과 며느리의 휴대폰 신호를 추적해 도시 외곽의 한 모텔에 있는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체포 당시에도 두 사람은 태연하게 변명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또 뭘 오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여행 중에 우연히 떨어진 것뿐이에요. 하지만 경찰이 녹음 파일을 꺼내 들자 두 사람의 태도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다 당신이 하자고 했잖아. 내가 그렇게 하자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해? 아들은 며느리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야말로 이런 계획을 먼저 제안한 건 너잖아. 내가 원래 이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닌 걸 알면서도 내가 자꾸 밀어붙인 거잖아. 두 사람은 체포되는 순간까지 서로를 비난하며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경찰서로 호송되는 동안에도 그들의 다툼은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었는지 몰라. 당신이 그때 그냥 포기했으면 됐잖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음모는 더욱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아들 부부는 남편이 남긴 건물을 차지하기 위해 저를 위험한 상황에 몰아넣기로 계획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경찰 조사 중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습니다. 솔직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저 건물만 있으면 우리 민우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말도 아들의 태도도 제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믿었습니다. 믿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떤 희생도 기꺼이 감수했어요. 하지만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그 믿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밤새 얼어 죽을 뻔한 그 공포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제 증언 후 재판장은 제가 제출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녹음 내용을 들은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탄식과 충격의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재생될 때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없으면 일이 훨씬 쉽게 풀릴 거야. 법정에 있던 친척들도 큰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살갑게 굴던 애들이 이런 짓을 하다니. 결국 법정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들은 계획적 위험 행위와 가족 구성원 위험 유기로, 며느리는 공모와 사기 시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노려보며 책임을 전가하기 바빴습니다. 판결을 듣고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제 가족이 이렇게 끝났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내가 정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준호를 이렇게 만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법정을 나서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났지만 제 가슴 속 상처는 쉽사리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날, 저는 감정이 뒤엉킨 채로 법정을 나섰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슬픔과 배신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이
나를 산속에 버리고 갔다니. 이런 일이 정말 나에게 벌어진 게 맞을까? 법정문을 나서자마자 친척들이 다가왔습니다. 한 친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옥자 이모, 너무 마음 상하지 마세요. 준호도 결국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될 거예요. 저는 그런 위로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더 큰 허무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면 뭐하겠니? 내 가슴에 남은 이 상처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재판 이후 사건은 곧바로 마을에 퍼졌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들은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친어머니를 산속에 버리고 도망칠 수 있단 말이야? 그들의 충격과 동정은 저를 향했지만 그 시선조차 저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동정 섞인 말들이 제 고통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웃 주민 몇몇은 저를 찾아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옥자 어머니, 저희가 뭐라도 도와드릴까요? 장 보는 것부터 작은 일이라도 말씀만 하세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스스로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고독감이 밀려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정말 혼자인 걸까? 친척들조차 점점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의 사건의 충격이 너무 컸던 듯 했습니다. 특히 재판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를 비난하며 다퉜던 모습은 친척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 친척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준호가 그렇게 잔인할 줄 누가 알았겠어. 이젠 옥자 이모도 너무 큰 고통을 겪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차 고립된 채 혼자가 된 저는 다시금 사건 당시의 기억에 사로잡혔습니다. 눈을 감으면 산속의 한기가 떠오르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홀로 떨던 제 모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머릿속에서 되풀이될 때마다 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그만 생각나게 해줘. 그러나 사건 당시의 기억은 제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아이들이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을 줄이야. 며느리가 웃으며 건물 이야기를 꺼냈던 순간 아들이 산속에서 앞서가며 웃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때 끝까지 저를 속이고 버린 일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밤이면 집안이 너무나 조용해서 침묵이 오히려 제 귀를 울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었던 사진 속 아들이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저는 사진을 손에 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상자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지금의 나에게 너무 무겁다. 언젠가 내가 이걸 웃으며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오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렇게 사진들을 장롱 깊숙이 넣으며 저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추억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안 돼.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방해할 뿐이야. 어느 날 저는 가만히 책상 앞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 내가 준호를 잘못 키운 걸까? 아니면 그 아이가 이기적으로 변한 걸 내가 미리 알아채지 못한 걸까? 그 질문은 답이 나오지 않은 채로 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저는 한 가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만 한다. 사건 이후로 남은 건 저와 남편이 함께 일구었던 건물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낸 이 건물이야말로 제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삶의 중심에 있던 건물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땀 흘리며 일군 이 건물은 제게 단순한 재산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동시에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배신하게 만든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 건물만 보면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는데 내가 이곳에 계속 머물러야 할까? 저는 건물을 팔아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까 생각했지만 금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내 삶의 흔적이고 내가 지켜온 모든 것의 상징이야. 여기서 떠나는 건 내가 모든 걸 포기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결심을 다졌습니다. 옥자야,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지 마라. 자식이든 친척이든 아무도 널 대신해 주지 않아. 이제 너 혼자 일어서야 해. 내 삶은 내가 지키고 내 손으로 새로 시작해야만 해. 저는 이 건물을 더 의미 있게 활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업용 임대를 고려했지만 그보다 더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건물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간이 된다면 더 의미 있겠지. 저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거나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꾸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준비는 물리적인 정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사건 이후로도 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저를 속이고 깊은 산속에 남겨두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가슴은 답답하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이 반복될수록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옥자야, 너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남았잖아. 그 힘이 있었으니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을 거야.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걸으면 머릿속에 무거운 생각들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피어나는 꽃들과 나무의 싹을 보며 저는 작은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자연도 이렇게 다시 피어나는데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또한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집안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작은 창가에 앉아 햇살을 맞으며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진짜로 나를 위해 시간을 쓴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소소한 행복을 왜 미리 깨닫지 못했을까? 이웃들도 저를 위해 작은 도움을 건넸습니다. 한 이웃은 저에게 집에서 기를 수 있는 화분 몇 개를 선물하며 말했습니다. 옥자 어머니, 이 화분을 돌보시면서 조금씩 마음도 안정되실 거예요. 그 화분에 물을 주고 잎사귀를 닦아주면서 저는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이렇게 작은 생명도 돌보면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도 저는 제 삶을 계획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건물의 재구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자금과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동시에 제 마음속 깊이 남아있던 미련과 아쉬움을 점차 내려놓으려 노력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남은 건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야.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꾸려가야 해. 그렇게 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서서히 제 삶의 방향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발판 삼아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싶다는 의지가 더 강했습니다.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부터라도 나답게 살아가야 해. 우선 저는 건물을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건물 1층은 지역 주민들이 모여 교류할 수 있는 작은 커뮤니티 센터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꾸며진 센터는 지역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작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웃들이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옥자 어머니, 이런 일을 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가 벽지 바르는 거 도와드릴게요. 한쪽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벽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에 무슨 그림 그릴까요? 좋아하는 꽃 있으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국화꽃을 그려줘. 예전에 남편이 국화를 참 좋아했거든. 작은 변화들이 제 삶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가 점차 완성되어 가면서
저 역시 더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건물 2층은 도서관 겸 독서 모임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읽었던 책들을 정리해 선반에 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배움을 얻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어. 동시에 저는 제 일상을 더 알차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미싱을 꺼내어 재봉틀로 간단한 소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방과 쿠션 커버를 만들어 커뮤니티 센터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웃들은 그 물건들을 보며 칭찬했습니다. 옥자 어머니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이거 팔아도 되겠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이건 돈 때문이 아니야. 그냥 내가 뭔가를 만든다는 기쁨이 좋아서 하는 거야. 새로운 일상을 살면서 저는 비로소 제 마음속의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며 차가운 공기를 마시는 일도 여전히 제 하루의 시작이 되었고,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잎사귀를 닦는 것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옥자 어머니, 요즘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이제 좀 괜찮으신가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괜찮아.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많거든. 제 삶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작은 행복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저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옥자야,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면 돼. 시간이 지나면서 제 삶은 점점 더 안정되고 평화로워졌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와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고, 저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옥자 어머니, 오늘도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센터에 자주 오는 이웃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내밀며 웃었습니다. 아침은 공기가 좋잖아요. 여길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 내가 참 잘했구나 싶어요. 센터 안에서는 어르신들이 바둑을 두며 담소를 나누고, 아이들은 벽에 그려진 그림을 보며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보며 저는 남편과 함께 했던 시장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내 삶의 즐거움이었는데, 이젠 여기서 그런 기쁨을 다시 찾았네. 제 스스로의 자립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은 제가 생활하는 데 큰 보탬이 되었고, 커뮤니티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안정적으로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삶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이 저를 뿌듯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저는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산책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작은 정원에서 자라는 채소와 화분을 가꾸는 일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원의 토마토와 상추를 따며 저는 스스로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작은 기쁨도 내가 지켜낸 삶이 있어서 가능한 거야. 하지만 완전히 아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마음 한편의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감옥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아이도 후회하고 있을까?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옥자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준 사랑은 이미 충분했고, 그들이 잘못 선택한 거야.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그들과는 상관없는 길이야. 제 마음속 상처를 극복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지만, 저는 조금씩 스스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젠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거야. 내 삶을 더 의미 있고 따뜻하게 만들어야 해. 이제 저는 스스로를 옥죄던 아픔을 내려놓고 평화로운 노년을 누리고 있습니다. 작은 화분을 돌보고 이웃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책 한 권을 읽으며 조용한 하루를 보내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작은 축제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제 삶이 새롭게 채워지고 있다는 기쁨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옥자야, 너 참 잘 살아왔어. 앞으로도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면 돼.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고 온전히 저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삶은 한결 평온해졌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지만 이제 그것은 저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제가 더 단단해지게 만든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참 많은 일을 겪었구나.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졌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지만, 결국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네. 제가 겪었던 일들은 힘들고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깨달은 점들도 있었습니다. 첫째,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삶은 오직 제 것이며 제가 지키고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진정한 행복은 작은 것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삶도 많은 재산도 필요 없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차를 마시며 햇살을 느끼는 순간, 화분에 물을 주며 작은 생명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순간,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셋째, 모든 고통은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산속에 홀로 남겨졌던 그날 밤, 저는 절망과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조차 흐려지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자식들에게 남긴 상처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내가 준호를 더 이해하고 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까? 내가 너무 많은 기대를 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다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옥자야, 너는 할 만큼 했어. 그들이 선택한 결과를 너 스스로 책임질 필요는 없어. 어느 날 커뮤니티 센터에서 아이들이 꽃을 심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꽃은 지고 나서 다시 피는 거예요? 저는 아이의 질문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더 튼튼하고 예쁘게 피어나기 위해서란다. 너희도 앞으로 그런 순간이 올 거야. 힘든 일이 있어도 잘 버티면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어. 그 순간 저 자신에게도 같은 말을 건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산속에서 겪은 끔찍한 고통과 가족에게 당한 배신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딛고 더 튼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삶은 결국 다시 피어나는 과정의 연속이구나.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제의 나는 무너졌지만 오늘의 나는 새롭게 피어나고 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날이 될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삶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는 여전히 제 마음 한쪽에 자리 잡고 있지만 그것은 이제 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정원에 나가 화분들을 살펴보는 일은 제 하루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물을 주고 잎사귀를 닦으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정리되는 것을 느낍니다. 커뮤니티 센터도 활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바둑을 두며 웃음을 나누고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으며 꿈을 키워갑니다. 제가 운영하는 이 공간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된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제 삶에도 새로운 의미가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센터에서 아이들이 함께 만든 꽃꽂이를 보며 한 어르신이 제게 말했습니다. 옥자 어머니, 여기에 오면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이런 공간은 없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많이 위로받아요. 여기 있는 시간들이
제게도 참 소중하답니다. 그렇게 매일 조금씩 행복을 쌓아가는 중에도 가끔씩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준호와 서영, 그리고 산속에서 겪은 그날의 고통은 여전히 제게 아픈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것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미련과 죄책감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제 앞에 남은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갈 미래를 바라봐야 해. 삶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만 그 시험을 넘어선 곳에는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산속에서 혼자 버려졌던 그 절망의 순간에도 결국 살아남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손으로 만든 작은 행복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상처받고 절망 속에 빠져 계신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고통은 결국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가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자신을 위로하고 가까운 사람과 대화하며 마음의 문을 열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버거운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다시 행복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해졌고 제 삶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또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